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2021년 10월 넷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원픽 기사로는요, 한국경제 10월 18일자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1인 가구 40% 첫 돌파, 소형 아파트 거래 9년 만에 최고. 네, 지금 최근에 소형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고 있죠. 그래서 올 상반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1인 가구 급증과 그 다음에 아파트값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하고요. 지난해 상반기 전체의 39.4% 대비 47.4%로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소형 아파트가 아무래도 이제 그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 새 집을 처음에 마련하는 분들이 이제 신규로 주택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갈수록 이제 그 중대형이나 이런 평형들의 수요는 이제 손바뀜은 적은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5제곱 초과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과세 지금 이동이 어렵죠. 그래서 적은 평형대에서 거래가 조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영향을 같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결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10월 19일자 기사고요. 소형 아파트값 올해 20% 급등, 서민 주거 사다리 흔들. 네, 흔들리는 주거 사다리라고 얘기를 표현했는데 최근 소형 주택의 가격마저 치솟아서 4년 4개월 만에 평균 1억 9천에서 지금 3억 3천으로, 그리고 서울인 경우에는 3억 8천에서 8억 5천으로 집값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면적이 작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아무래도 진입 금액이 저렴하죠.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게 작은 평형 위주로 살 수밖에 없고요. 서민 대상 주택 우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사까지 칼럼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다음 한국일보 10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연립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12년 만에 최고치. 예, 연이어서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지금 계속 반영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및 내 집 마련 수요가 저렴한 빌라나 혹은 연립주택까지 지금 여파가 미쳤고요. 매매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니까 지금 당분간에 이 아파트 및 이 주거에 대한 이 열풍은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10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5주째 하락.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그 아파트, 비아파트는 지금 뭐 연이어 최고치를 급등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는 조금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첫째 주만 해도 107, 107.1 이렇게 내려가다가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완화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월 둘째 주까지 나와 있는데요.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9로 5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그동안 급등한 집값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데다가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매수 심리 꺾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심리가 꺾인 건지 아니면 이제 잠시 지금 눈치 보고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건지라는 후반부에 그런 기사도 조금은 논조가 다른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 매일경제 10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치솟는 오피스텔 값 3분기 상승률 2배 껑충. 네, 오피스텔 가격도 지금 치솟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하니까 급등과 규제로 인해 아파트의 대치 상품으로 오피스텔이 지금 뜨고 있다. 3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0.99% 상승했다고 하니까 참 많이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프 상으로도. 서울은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장기화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고요. 경기도는 서울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0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상속세 개편 내달 논의, 네, 세율 부과 방식 연부 연납 검토할 것.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2년 만에 상속세에 대한 개편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상속세법 그동안 말이 많았죠.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물려받아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리고 경영권에 흔들린다. 그 다음에 너무나도 많은 세율을 내니까 편법 상속도 막 검토하게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상속세율이 지금 높다는 논의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부과 방식에 대한 방법도 이걸 꼭 한 번에 돈으로 내야 되냐 아니면 조금 연부연납이나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건 없느냐, 그리고 현물로도 좀 대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분할 납부 또는 기간 유예, 그래서 언제까지 경영권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장치들. 그다음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 상속세에 맞으면 물건을 팔아야 되면, 그런 물건을 팔게 되면 오히려 빚을 내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죠. 그리고 팔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법 개편이 많이 될 거는 아닌 거라고 지금 이렇게 또 이제 논의는 좀 됐는데, 쉽게 이게 바꾸기는 또 쉽지 않다는 얘기도 좀 주변에 좀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그런데, 논의가 좀 지속돼서 상속세율이나 몇 가지라도 좀 개정이 된다면 또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0월 18일자 기사입니다. 19세 이하 주택 구입액 35조. 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니까 2년 반의 금액이네요. 부모 찬스로 집 마련 늘어. 네, 부모 찬스.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의 그 주택 구입의 대다수는 부모나 혹은 가족들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10세 미만의 주택 구입자의 59.8%가 증여로 주택 자금을 조달했다고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부모 찬스나 혹은 부모님이 자식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꼭 그 부모 찬스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 명의를 이용한 투자인지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세대 그 20대 이하가 취득한 주택의 비중이 보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전국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서울에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 금액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10세 이하의 주택 거래 현황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꾸준히 영끌이나 이런 투자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0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삼성역에 못 서는 GTX-A. 네, GTX-A 노선 아시죠? 네, 수서 동탄 구간 먼저 개통 추진. 네, 수서에서 동탄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뭐 지하철역이 GTX가 연결되면 한 라인이 쭉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왜 개통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되는지. 바로 문제가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파주와 운정을 잇는 이제 GTX-A 노선 가운데 수서하고 동탄을 이제 이르는 구간은 24년에 개통이 예정돼 있는데, 삼성역 환승센터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울시 그 도시교통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좀 지연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업에 좀 차질이 있고,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28년에나 완공이 될 예정이니까 4년간 여기가 지하철역 환승센터가 건립이 안 되면 GTX가 다닐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이걸 뭐 지하로 복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유명무실한 반절만이 GTX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내거나 아니면 빨리 진행을 해서 속도를 맞춰야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정책적으로 좀 잘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0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얘기 뭐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양도세에서는 지금 뭐 12억이 고가냐, 뭐 그다음에 뭐 종부세에서는 뭐 12억이 고가냐,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리고 대출은 뭐 15억이 고가냐. 고가주택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 되게 많죠. 그래서 통일시켜야 된다. 계속 뭐 몇 주 칼럼째 가지고 왔었는데요. 17년에 15.7%였던 9억 초과의 고가주택 비중이 이제 56.8%니까 이걸 고가라고 보느냐, 아니면 대다수의 물건이 여기 들어가는데 고가를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이하의 비율은 전체의 67%에서 15%로 아주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집값 자체가 상승돼 있는데 이 숫자들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세금은 많이 걷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논지. 이게 그리고 대다수의 주택이 있는데 이걸 고가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요 9억에 대한 양도세도 12억까지로 좀 지금 상향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팔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지난주 칼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9억에서 12억까지 구간에 지금 매물 잠김이 있다, 그거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10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아이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이 가능합니다. 자녀 어릴수록 유리하다. 사실 다자녀 특별 공급, 이거 사실 뭐 이미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어려워요. 근데 여지껏 뭐 오피스텔이나 혹은 주택을 안 구입하시고 다른 부동산 자산에 두셨던 분들 한번 눈여겨서 한번 청약 넣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입주자 모집일 공고일 기준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 수의 출생 전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잘 따져보시고요. 함께 거주 중인 직계 존속을 포함한 모든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꼭 청약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때 산정 기준이라든지 정확하게 맞는지 누군가의 좀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고 청약하시는 게 나중에 청약 당첨되시고
당첨이 무효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한국경제 10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조금 뭐 세금에 대한 얘기인데 워낙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가져왔어요.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니죠. 뭐 이혼할 때 집을 주면 위자료 아닌 재산 분할로 해야 양도세 안 낸다. 사실 이혼은 사실 뭐 꼭 그렇지만 요즘 사실 이혼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뭐 세금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좀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재산 분할은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보냐면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눈다는 거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양도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증여세가 없겠죠. 근데 위자료 지급 방식으로 보는 것은 이제 과실을 갚으려나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위자료 지급은 양도세를 과세를 하시고요. 재산 분할은 양도세를 안 내세요. 그리고 취득 시점도 이혼 전에 그 주택을 구입한 시점까지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근데 위자료 지급은 세금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받은 그 시점으로 이제 수요권이 이전이 되죠. 그 다음에 보유하고 거주 기간은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혼 전에 그 보유 거주를 다 인정해 주는 반면에 이제 그 위자료 지급 같은 경우는 이혼한 다음에 그 위자료 지급 시점부터 오히려 거주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칼럼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정확한 내용은 세금하는 세무사나 아니면 이제 법률 이제 이혼 관련한 법률 소송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중개사 쪽에서는 요 부분까지는 좀 다루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요 정도까지만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10월 19일자 기사입니다. 일몰 되기 전에 재개발조합 설립 속도전.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정비구역 일몰제를 이제 앞두고 서울 내 재개발 사업장들이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몰 기간 연장은 단 한 차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몰제 적용 대상이 뭔지 보시면 구역 지정일부터 2년 내 추진위가 미신청됐거나 구역 지정일부터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가 미신청됐거나 추진위 승인 후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가 미신청됐거나 조합 인가 후 3년 내 사업 시행이 미신청됐을 때. 그래서 보시면 구역 지정일에서 추진위까지 가는데 2년, 구역 지정일에서 조합 설립까지 3년, 그 다음에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까지 인가까지 2년이니까 2하고 이렇게 3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까지 3년이 더 이제 그러면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2년 내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긴 하기 때문에 요 시기를 놓치더라도 2년에 한번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10월 19일자 기사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신분 달라져도 계속 살 수 있다. 저는 이거 뭐 기사가 신분이 뭐지? 뭐 지금 무슨 조선시대인가 신분이 뭐지? 그랬는데 이게 계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신혼부부하고 청년, 그 다음에 뭐 고령자, 이래서 대학생이냐 청년이냐 신혼부부냐에 따라서 이제 계층이 바뀌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실 누군가가 사망을 하거나 뭔가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이 계층이 바뀐다는 거죠. 청년이었다가 신혼부부가 되거나 대학생이었다가 신혼부부가 되거나 혹은 신혼부부가 됐다가 이제 이혼하면 뭐 청년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행복주택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 거주의 안전이 보호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출산, 노부부, 부양, 사망 등의 이주된 감점 적용을 배제해주겠다. 그래서 그냥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발불명, 그리고 사실상 이혼 시 세대연수 배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월 19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양도세가 더 무서워. 증여 21만 건 역대 최대. 증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왜 그러냐? 다주택자분들이 중과세를 맞느니 조금 일찍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는 생각에 지난해 증여 건수가 21만 건 돌파하고 역대 최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증여세 신고 현황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최근에 모든 트렌드는 매매보다는 증여, 그리고 가급적이면 매매는 최소화하는 지금 매물잠김 현상에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조금은 시장에 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불안전한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경제 10월 19일자 기사입니다. 압구정 등 거래 허가 묶인 곳
구역 지정 후 평균 4억 올랐다. 사실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뭐 기사가 조금 의미하는 바는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것은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약간 조금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 토지거래를 했다 그래도 그 효과가 거의 뭐 100% 실효성을 보지는 못하지 않느냐라는 논지가 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성수, 목동,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 작년에 묶인 2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간 지역들이죠. 그래서 일대 아파트 값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과 비교해서 평균 4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이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는 41가구라고 하니까 사실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이 거래 한 건 한 건이 꼭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모수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신빙성은 좀 떨어진다고, 표본 오차가 더 높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국경제 10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올 6.24% 올라 지난해 상승률의 2배 넘어. 네, 서울 아파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상승률. 지난해 한 해 동안이 3.0% 올랐는데 0% 올랐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금 6.23%가 올랐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이게 얼마나 더 오를지 뭐 내려갈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조로는 약간의 반등을 더 할 거라고 보면 이 격차는 더 커지겠죠. 그리고 경기도 마찬가지로 작년 한 해 동안 12.6% 올랐는데 올해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18%, 이건 사실 18%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거의 20%에 가까우니까 집값이 뭐 5년 이렇게 오르면 그냥 배가 되는 이런 수치죠. 그래서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가에까지 다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9%대에서 20%까지 지금, 인천까지 상승이 사실 오랜만에 지금 온 모멘텀이죠. 그래서 올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6.24% 상승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전체의 2배가 넘고 경기도도 지난해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아파트값 상승률 올해 얼마까지 과연 상승할지 진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집값 오르고 전세난 겹치자 민간 임대도 억대 웃돈. 민간 임대가 뭐 임대인데 왜 억대 웃돈이 붙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파트값 급등에 전세난까지 겹치니까 민간 임대 아파트 청약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요. 경쟁률이 뭐 거의 200대 1, 막 100대 1, 제일 적은 게 47대 1이죠.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로 치솟고 임차권에 억대 웃돈을 붙여 파는 투기 수요까지 지금 청약에 들어와 있다 하니까 사실은 조금 과열된 이상의 시장은 지금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그런 좀 패닉 상태의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10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갑을 간 게 아닌 동업자. 소상공인 동아줄 대준 착한 임대인들. 네, 그래서 보시면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 그래서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국 단위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약 10만 4천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하니까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임대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도 투자를 하시고 이제 이자나 이런 것을 내야 되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게 참 훈훈한 기사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0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층간소음 확 줄인다. 현대건설 1등급 기술 첫 확보.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층간소음은 아시는데 저감 시스템은 뭘까요? 층간소음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서는 모르타라고 기포해서, 기포가 이게 이제 그 진동을 좀 커버하는 건데 완충제랑 해서 콘크리트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충격 제어 소재해서 이렇게 넣고요, 진동 억제 소재해서 이렇게 넣고, 그래서 기존의 기포하고 모르타르로 했던, 아무래도 기포와 모르타르, 이게 모르타르가 약간 시멘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동이 울릴 수밖에 없는데 충격 제어 소재로 이렇게 약간 뭐 스펀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충격을 완화해주고 진동을 완화해줘서 층간소음을 줄이는 그런 신기술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가구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었던 층간소음을 기존 바닥 구조 시스템에 특수 소재를 초과해서 위층의 과도한 충격을 아래층에서 거의 인지하기 어렵게 저감시켰다고 하니까 빨리 도움이 돼서 많은 그런 이제 층간소음이 있는 아파트들,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에도 좀 층간소음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조금씩 들려요. 그래서
좀 공법적으로 개선이 돼서 많은 분들이 편안한 아파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그런 사실 이거 위아래 집에 그런 소음이나 이런 거 되게 불쾌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가장 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라이버시 및 그런 어떤 쾌적성인데, 쾌적성 침해받았을 때 그래서 뭐 많은 이제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기술이 빨리 보완돼서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0월 21일자 기사입니다. 투기 방지책 비웃듯 법인 저가주택 쓸어담아. 네, 법인의 부동산 투기라고 이렇게까지 표기했는데요. 법인의 자금 조달 계획서 분석해본 결과 1년간 정부에서 사들인 주택이 4만 6천 건인데, 특히 실거래가 1억 5천, 공시가격 1억 정도 되는 이하의 주택 매입이 2만 5천 건에 달해서 전체 54%에 달했다니까 다소 이게 지금 말씀드렸죠. 왜 이런 구간을 많이 사는지. 이게 이제 법인에서 요 공시가 1억 미만은 뭐가 있죠? 취득세 중과가 배제가 되니까 많이 샀다 팔고 이렇게 하고, 1년에 이제 어느 시점에서 6월에만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 종부세를 안 내는 것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까지 보려고 단타성의 그런 주택 매매가, 법인의 매매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기사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남들이 할 때는 좀 늦었고요. 오히려 이게 마지막에 타게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너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는 조금 약간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보수적으로 이런 부분은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매일경제 10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양도세 중과에 다주택자 매물 반토막. 정부가 아파트 매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면서 작년 7월에 이제 양도세 중과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집을 파는 다주택자가 줄면서 매물이 줄어드는 매물 장기 현상이 나왔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사실 이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0월 21일자 기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손본다는 정부, 재건축 시장 반응은 시큰둥.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개선안을 좀 내보겠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분양가 심사 기준을 일원화해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은 이게 뭐 심사 기준만 이거 조정해서 되느냐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고요. 전매 제한이나 의무 실거주 기간 등과 같이 묶여져 있는 큰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미시적인 기준 정립은 한계가 있다라고까지 이미 평가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0월 21일자 기사입니다. 규제 적어 2년이면 착공, 소규모 재건축 뜬다. 소규모 재건축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 소규모 재건축이 뭔가 이러실 거예요. 기반시설이 양호한 대지 면적 1만 미만의 1만 제곱미터입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재건축 후 총 가구수가 200만 원을 넘지 않는, 200가구를 넘지 않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만 소규모 재건축을 허용이 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우리 도정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도정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좀 소규모 재건축들이 늘어나서 조금 주택의 공급에도 조금은 숨통을 틔워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소규모 재건축 20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조금은 논의, 그리고 이게 시장의 어떤 공급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제도적인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매일경제 10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축소에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그간 집값 상승 피로감의 여파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이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 서울이 이제 0.19% 상승했었는데 0.17% 상승으로 0.02%가 줄었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0.34%에서 0.32%로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래프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꺾였죠. 약간 이게 꺾였는데 과연 언제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계속 요게 0 이하로, 100 이하로, 0 이하면 이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아닌 하락세로 돌았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10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아파트 거래 줄었지만 외지인 매집 비중은 역대 최고. 네. 늘어나는 아파트 외국인, 외지인 매입 비중 해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은 실거주 목적보다 임대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이거죠.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가량 줄었지만 외지인 매입 비중은 통계 작성 후 가장 높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시세를 참 시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는 안 되지만 활발한 또 이렇게 좀 타 지역까지 투자하는 수요는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10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평균 5억이 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평균이 뭐냐라고 봐야 되는데 보시면 거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8월 11일까지 거래된 전세 금액의 전세 물건의 평균 금액이니까 사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전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를 뭐 산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된 거의 평균을 잡다 본 거고요.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고요. 전세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이 지나는 지금 내년 하반기로부터 지난해 갱신됐던 계약이 신규 체결되면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는 거 꼭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 8월인데요. 정확하게 8월인데 임대차 갱신 2+2가 처음으로 끝나는 주택이 나오는 그때 어떤 금액으로 시장이 이제 전세가 형성될지 매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10월 22일자 기사입니다. 거래 절벽 강남 서초 팔렸다면 신고가. 거래 절벽 속에서도 신고가를 찍고 있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몰리고 있고요. 하락 전조 증상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고 입주 공급 물량 감소가 예정돼 있는 데다가 전세난이 지속될 경우 매매 수요가 다시 늘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매 현황은 뭐 급격하죠. 200건 되던 게 11건, 뭐 거의 뭐 10분의 1, 20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거래 현황은 거의 절벽인데 상승은 했다 하면 신고가고, 시장 자체에 완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10월 22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7층 제한 풀린 서울 빌라촌.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25층까지 뭐 100%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7층으로 하는 그 층수 제한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가능해 뭐 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용 용적률이 190%에서 200%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의 10%를 의무 기여하는 것도 폐지시켜서 완화를 많이 해줬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했고요. 그래서 물량을 좀 공급할 수 있는 숨통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알짜적인 좋은 땅에는 좀 뭔가 새로운 그런 공급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다음은 10월 22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대출 규제에도 강남 3구 집값 되려 올라. 그래서 최근 한 달간의 아파트 가격 보시면 수도권하고 전국은 살짝 떨어졌죠. 강남 서초 이렇게 해서 강남 3구는 지금도 계속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이냐 아니면 양극화냐라고 평가를 좀 이제 어느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0월 셋째 주 집값 동향 보면 강남은 계속 신고가, 강남 3구는 신고가 줄이는데 수도권하고 지방은 좀 꺾였다. 오히려 호가도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전반적인 하락이 아니라 양극화로 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네, 금주도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뭐 뉴스하고 기사 가지고 왔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조금 분량을 줄이고 내용은 조금 더 알차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시면 뭐 질문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셔도 좋고, 저희 부동산 중개법인 같이 이제 대치동의 명품 아파트 또 많이 또 이제 또 업데이트도 해드릴 거고, 저희 블로그도 조금 더 이제 활성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전세 이제 만기가 계획돼 있으신 분들, 아니면 전세나 새로 세입자를 구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 꼭 연락 주시고요.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에서는 항상 요 세금하고 정책, 요게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주간에 있었던 중요한 소식들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끝까지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또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주말 쌀쌀해지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기사 그리고 뉴스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